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변수는 선거인다, 그 순회 경선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9월 초부터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입니다. 이제 그 여러 투스톤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 그 과정도 지금 거치고 나서 어쨌든 선관위원장으로 정홍은 이 박근혜 초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초대 국무총리죠. 네, 박근혜 정부 초대. 네, 박근혜 정부에. 그래서 이 정홍원 전 총리가 선관위원장으로 되면서 27일, 28일 후보 등록을 아마 넣는 걸로 돼 있는 모양인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되리라 봅니다. 근데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어쨌든 이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히 보수의 희망이고 정권 교체의 어떤 이 가장 디딤돌이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여러 다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났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처음부터 간첩이라고 생각했어요. 간첩. 처음에 당선되는 날. 네, 누구 간첩이라죠? 저는 여권의 간첩이에요. 여권의 간첩이에요. 왜 그러냐? 예. 지금 저자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여기서 한번 많이 설명을 합니다. 3월 30일께부터 갑자기 여론이 인터넷에 트렌드가 치솟았지. 그 트렌드에 보면 나와요. 그전에는 거의 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 전부 돌아가면서 그것이 뭐 MZ세대니 어쩌니 했는데 지금 이준석이가 과연 우리 사회에 고통받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힘든 그런 청춘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자인가라고 봤을 때는 한참 거리가 있죠. 근데 이준석이 개혁이고 변하고 세대 교체다라고 언론들이 띄었는데 결국 되고 난 이후에 이준석은요, 야당의 대표가 대선이 있을 때 야당의 대표는 정권을 향한 비판과 공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죠. 지금 정권이 많은 실수들도 하고 있고요. 잘못도 많은데.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시종일관 안철수 뭐 투닥투닥 윤석열 투닥투닥 하다가 이제 또 들어가고 하나는 깨지고 하니까 그 안에서 또 싸우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준석이가 있는 한은 저는 평론으로서 명확하게 자신을 하는데 보수가 대선에서 못 이깁니다. 그건 대선의 경선 관리도 정상대로 가지 않고 가다가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 부정 경선에 대한 시비가 일게 되면서요. 지금까지도 그런 소지를 충분히 했고 또 그걸 떠나가지고 이 지금 와중에 코인해가지고 돈을 10억 이상 땄다는 자가 여당의 당 대표가 됐다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냐. 굉장히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보수의 수준이 저열해가지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 중요한 정권 교체 시기에 대선을 관리하는 일을 이준석에게 맡겼다. 저는 철학도 없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저 인터뷰할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없어. 나는 정권과 비판하거나 싸울 의도가 없다. 그거는 당의 후보들이 해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저게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당원들이 몰려가서 끌어내가지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정상적인 정당은 아니죠. 그래서 이준석이 있는 한은 제가 봤을 때는 경선을 하다가 경선에 공정성 시비가 걸려서 아마 중간에 경선을 보이콧하는 일이 100%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준석이가 누구 지지하고 뒤에 배경이 누구라는 뭐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 당의 경선이 계속 순조롭게 갈 것 같지 않다. 이번에는 워낙 사회적 비판이 자기에게 몰리니까 사과하는 척 했지만은 전 근본적으로 자세나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최대의 간첩을 하나 꼽아놨다 이래서 우리 잘 아는 그 민영상 그 국민통합 특보가 그 당대표직을 그만두고 유승민 캠프로 가라 했다. 자기도 이제 사의를 하고 뭐 그런 해프닝이 또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준석 처음에는 상당히 우리 정치 변화 어떤 면에서 시대 전환의 아이콘이다 할 정도로까지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 금방 이야기했는데 항상 이야기했는데 제가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 만나보면은 이준석 리스크를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금 사실 우리 속담에 그러니까 이게 사자성어 있는 말이지 일석이조. 돌이 하나 있으면 새를 두 마리 잡을 때 더 도움이 되지만
요즘 보니까 이색일돌이에요. 돌 두 개가 있으니까 매일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저는 되느냐? 저는 결국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좀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지지율이 높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대구 가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양강구도에서 할 경우 5% 정도로 질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5% 이내에 이기려고 하면 2030표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럼 2030표를 누가 갖고 오느냐? 결국은 나 말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식의 자기의 정치적 존재감을 그러니까 강하게 표력을 해야만 선거 국면을 주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이준석 내가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내가 부동의 1인데 내 아니고 지금 현금을 줄 사람 누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말고 내가 없이는 어떻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종의 경선 자체를 약간을 자기를 그러니까 이 지금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또 이준석에 대해서는 저 친구가 사실은 이 지금 당 대표가 돼서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이 나를 제끼고 다른 후보 예를 들면 유승민 내지는 오세훈을 옹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 상당한 그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불신의 배경 중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의 콘텐츠, 노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또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정치계에 지금 뛰어들고 난 뒤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 자체가 사실은 반문 콘텐츠 말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불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금 이 불구속하려고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다시 탄핵의 그러한 안 좋은 추억을 지금 끌어내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준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의 강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보수보다는 어떻게 중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중도 외연의 확장성인데 그런 부분이 이준석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지금 대선 국면에 있어서의 당 대표의 역할을 너무 지금 뭐랄까요 좀 크게 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불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매일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 선생님 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현재 윤하고 이가 그렇게 이 본질적으로 큰 지금 갈등이 그렇게 큰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오히려 내가 보면은 사실 공개적으로 윤이나 이가 상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비난하거나 뭐 그렇게 한 그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내가 지금 보면은 당권을 상실한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이 윤석열 쪽이나 최재형 쪽으로 이런 곳에 많이 갔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윤석열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금 보면은 윤하고 이하고의 이게 갈등인지 아니면 윤석열 측근의 이들이 윤석열을 내세워서 이후 당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지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복합적으로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대표 입장에서 차기 대선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지금 전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당대표 선거 어떠했습니까? 과거 국민의힘 방식으로 해갖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이길 수 있었나요? 당대표 패배했지 않습니까? 과거 선거 방식대로. 이준석이 하는 이야기가 뭐 틀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다음 대선에 두고
예를 들어서 저기 그 과거와 같은 행태의 어떤 경선이나 정치는 이제 좀 그만하자는 이야기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뭐 그렇게 고깝게 봐올 필요는 또 없는 거예요. 이준석은 자기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당대표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과연 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저 갈등 요소가 과거 정당에도 뭐 볼 수 없었을 정도의 더 심각하면서 더 퇴행적인 갈등이냐, 아니면 과거에도 저 정도 갈등은 있었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퇴행적 갈등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좀 봐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현재 유승민하고 뭐 이준석하고 갈등 이야기죠. 현재 지지로 보면 유승민은 실제 경쟁에서 지금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게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뭐 옛날에 어떤 뭐 저기 그런 연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 구도에서 경쟁이 되면서 그걸 위해서 실질적인 액션 작용이 나오면은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갖다 드리는 건 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뭐 짚어보고 이 말씀인 대로 이번 경선 과정에 아마 정홍원 그 선관위원장이 정권을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대선 경선을 봤을 때 당대표가 그 뉴스에 그 초점에 놓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 되면 당대표가 있나 없나 할 정도로 경선 과정에서부터 후보가 선출되면 뭐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 과정에서부터 그랬는데 이게 그 이준석 당대표도 그 자기는 어쨌든 간에 당의 혁신 변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이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 전략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누구나 인정하듯이 일단 딴 걸 떠나서 이준석 당대표가 좀 간종병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계속 그 뉴스에서 주목받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가까운 사람들도 그 말을 줄이라 이게 그리고 생각하고 몇 번 더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경선이 지금 뭐 8강, 4강 뭐 이렇게 가면서 그 과정에서 아마 그 경선의 공정성에 대한 어떤 이 문제들도 또다시 제기될 수도 있지 않나. 요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대선 지지도도 조사를 했죠. 네, 홍 소장님. 그 조사,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그것 한번 짚어봐 주시죠. 제가 한번 이번에 같이 조사했던 부분인데 국민의힘 지지율도 보면은 좀 재미난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저기 해보면은 윤석열 지지율도 이재명과 같이 크게 더 올라가는 것도 없고 답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른 후보가 올라오는 후보가 없다고 하는데 이 국민의힘은 좀 지지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은 있어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보면은 29%인데 홍준표가 20.8%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유승민이가 11.1%가 올라오는데 실제 윤석열 외에 지지율이 저기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다가 처음으로 홍준표가 같은 20%대를 유지를 하면서 이 현상만 놓고 보면은 양강구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행복을 다른 조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홍준표 지지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역선택이라고 그러고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확장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수치가 뭐냐면은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에서는 누구를 지지하느냐. 여기서는 윤석열 후보가 56.7%로 역시 압도적입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도 19.0%입니다. 결국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전부 다 역선택으로만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에서 28%, 역선택이나? 예, 열린민주당에서 34.7%,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성격이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번에 하나 또 특징적인 게 최재형 후보가 등장하자마자 2위 또는 3위, 2위를 유지를 했던 최재형 후보가 5.5%로 지지율이 4위로 내려갑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지금 홍준표 후보가 당의 지지율이 19%까지 나오는 것은 최재형을 지지했던 유승민이나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는 할 수 없었던 최재형을 지지했던 보수 강경 보수 세력들이 홍준표에게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재형 후보가 입당을 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했는데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하락하면서 홍준표 지지율이 어쨌든 올라가는 이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차 교수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에서 대세론의 근거들을 좀 이야기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세론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접해본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자면은 첫 번째가 정권 교체 민심이 윤으로 어쨌든 투영돼 있다. 뭐 이 부분들이 첫째고, 두 번째가 이 당협위원장들, 이게 이제 뭐 얼핏 언론에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당협위원자들의 과반수가 지금 이제 윤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 세 번째가 요 며칠 전에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이 만났을 때 나온 이야기인데 대안부재론 이야기입니다. 대안부재론. 상당히 대안부재론도 아까 정경제 민심 투영돼 있다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냐. 예를 들어 플랜 B로 들어간 최재형 후보가 계속 오히려 정치에 내지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홍준표 의원이 지금 20%대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과연 홍준표 의원을 그 대안으로 보느냐 부분들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안부재론을 들 수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어쨌든 이 윤은 뭔가 스타 플레이어로서 이렇게 예를 들면 드라마의 어떤 좀 주연 역할을 맡길 만한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 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 때문에 윤이 계속 지지율을 담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뭐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만 더 보탠다고 한다면 지금이 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나 당위원장들이 윤 쪽에 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당하고는 달리, 여당은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이 정치적 구심점이 있는데 야당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 외부 인사지 않습니까?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 구심점이 없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1등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게 확 쏠릴 수밖에 없는 그 정치적인 상당한 그런 조건 자체가 윤석열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 윤석열 이미지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이 기존의 정치권이 만드는 2013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난 한 해 내내 뜨겁게 언론 달고 어떤 추윤 갈등 속에서의 윤석열의 이미지,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상당히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미지 자체,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사람들 머릿속에 오랫동안 지금 각인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한테 상당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거라고 봤던 장모, 그리고 아내 문제 자체가 의외로 빨리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장모 문제 같은 경우 입당도 하기 전에 터져 나왔고, 그리고 또 이 자기 아내 줄리 의혹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줄리 벽화라는 것이 예상치도 않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한테는 좀 망해의 소득을 안겨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성의 그러니까 이 지금 인격 침해 이런 쪽의 이야기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상당히 예방주사 플러스 효과를 가지면서 윤석열의 나름대로의 이 약점이 될 수 있던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캐모플라지 해주는 그런 것도 사실 이 대세론의
하나의 그 중요한 하나의 바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한 소장님, 윤 대세론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외생 변수가 없으면 대세론은 영향이 좀 있죠. 실제로 홍준표가 견제를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또 홍의 외연 확장성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 없다 하면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여권이 윤석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윤 대선으로 가서 윤이 후보가 되고 저쪽에는 이재명이가 돼서 이렇게 붙을 것이냐 저는 나는 긍정과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건이 칼을 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머정에 뭔가를 머지않은 시기에 내밀 거라고 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대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시비가 걸리더라도 별로 그런 걸 오해하지 않고 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 스스로가 상당히 좀 개혁적인 이미지를 보여야 되는데 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수의 기존의 후보들, 기득권 보수 후보들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개혁적인 요소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 또한 외연 합정성에 한계가 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선으로 야당 후보가 되지만은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도 매우 커요. 그러면 윤이 기존에 있던 자기는 정치권에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보수 부분의 어떤 가치나 비전, 정책과 명확하게 거리를 두고 과감한 개혁을 주장해야 되는데 지금 윤의 경제 정책 얼마 전에 부동산 발표한다다가 발표 안 하잖아요. 왜 안 했을까? 해봤자 뻔한 소리가 나오니까 안 하는 게 낫다 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윤 스스로가 이 개혁적인 가치를 전혀 담보해내고 있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안이 나올 것 같지도 않으니까 제가 볼 때 이 한마디로 외연 확장의 현 상태대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요소가 있다. 저도 조금 보태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대세론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상당히 앞으로 지금 본선에 갔을 때 취약점도 분명히 있다. 아까 우리 양 소장이 개혁적인 측면 말씀했는데 저도 100% 공감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콘텐츠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철학의 빈곤이 아니라 철학의 부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극단적인 생각들에 많이 가까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총장에게 상당히 보니까 보수층, 특히 합리적인 보수층들이 기대했던 중도 외연의 확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빨간불이 벌써 켜졌다는 건데 예를 들면 거죠. 그러니까 주 120시간 노동이라든지 부정식품 이야기라든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갖고 와서 탈원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사실 실효과 효용의 가치만 담보된다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 안전 이런 거 좀 무시해도 된다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읽힌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2030 그리고 특히 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리고 또 지금 이 노동의 가치 그리고 이런 또 이 양성평등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핵심적인 정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과연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발표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지금 경쟁 후보인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이 두 사람은 사실 이 나름대로 준비된 후보들이거든요. 이런 준비된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이 대선 경선 과정의 토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선 가기 전에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패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소위 말하는 줄 세우기로 대변되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수 정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계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퇴행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하나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의 움직임을 보면은 또 이렇게 오래전에 대선에
경선 캠프의 모습 이게 네. 연상이 되잖아요. 옛날 모습. 옛날 모습. 그러니까 새롭게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이렇게 이 4차 혁명 시대에 걸맞는 어떤 좀 경선 캠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식, 그 문제 제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좀 어디서 이미 그 전에 봤던 모습 이런 부분을 그 연상케 하고 그러면서 본인 자체도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새로운 이미지가 그 나타나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좀 빛이 바랜 이미지가 있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확장성을 갖다가 제약이 돼 있다 이런 말들이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예측을 할게요. 윤석열 지지율이 보면은 상당히 국민의힘 지지율층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6.7대 19% 이래 나와 한주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56.7%는 높기는 한데 윤석열 후보가 한때 더 높을 때는 65%까지도 지지율이 나왔었어요. 국민의힘 당연에서는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 되고 최고 높게 나올 때는 65.5%도 이래 나왔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10포인트 떨어진 거죠. 근데 하나 재미있는 거는 보수층만 딱 놓고 보면은 정당 지지율 말고 보수층만 딱 놓고 보면은 윤석열 지지자가 40.6%입니다. 더 떨어지네. 반면 홍준표는 21.6%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뭐 역선택 이걸 할지 몰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는 실제 보수표가 모이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윤석열의 고민을 내가 짚어보면은 이 당내 경선이 굉장히 경선 그 자체가 뭐 대단히 지금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어려운 경선이 될 수가 또 있다. 여기는 저기 그 국민의힘하고 달리 5대5지 않습니까? 당원이 50%고 여론조사가 50%단 말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이 경선 여론조사는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 하는 조사 방식이 아닌 현재 결정에는 전 국민 여론조사로 해놨기 때문에 실제 윤석열 지금 이런 여론조사 뭐 논란이 되는 이 여론조사가 50%가 반영될지 얼마가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반영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 그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층의 지지를 좁혀나가게 되면은 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윤석열로서는 당내에서 이거를 지금 극복하는 과정에 굉장한 지금 당연히 시급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확장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더만은 지금 와가지고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본인이 높다 해가지고는 역선택이다 이렇게 공격한다면서 참 할 말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제가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왜 조기 입당을 했느냐 이것이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분분했잖아요. 그런데 그 본인이 설명하기를 자기가 입당하지 않으면은 당 대표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홍준표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단일화 이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이게 만만찮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본인도 이제 그 홍준표 그 후보도 검사 출신이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홍준표 후보를 아는 분들이 또 많이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의 후보가 됐을 때 쉽사리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 단일화를 통해서 이 그 후보 자리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기난할 것이다. 그러려니 당에 들어가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제압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판단 속에서 입당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그 전에 그 당 대표 경선 이준석 대표가 출마했을 때 그걸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 놓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이 나경원, 주호영
두 사람이 열심히 뛰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식으로 윤석열 총장을 영입을 해야만 홍준표 만약에 안 돌았을 경우에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되어서 단일화를 망칠 수가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그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뛴다 이야기를 저도 그때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후보는 본인 입으로 그렇게 직접 이야기했다는데 내가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 국민의힘 주변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 말이 상당히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윤석열 주변에 보수 언론이 또 큰 문제라고 보고 일정하게 방향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 정경련이나 이런 쪽의 입장 이런 것들을 관철시켜서 그래서 사실 뭐 윤석열이 살아오면서 부딪힌 거는 개인적인 캐릭터로 부딪힌 성향이 크고요. 그 사람이 어떤 좌냐우냐라는 정치 의식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캐릭터가 맞는 때가 있고 안 맞는 때가 있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부딪힐 때는 자신의 그 뭐 돌파력이나 카리스마로 부딪히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일정하게 이 정치 의식이 이 사람들이 바뀌어서 만드는 거죠. 본인 정치 의식이 있었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런데 지금 정치에 이제 뛰어드는 때부터 시작해서 뭐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면서 이 기득권 보수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가서는 이 대선이 쉽지가 않다. 아마 이제 순탄하게 간다면 이쪽에서는 윤석열이 되고 저쪽에서는 이재명이 되는데 이재명이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대명사인데 이재명이 던지는 그 포퓰리즘을 윤석열이 기득권 보수로 방어를 해내서 간다? 저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도뿐만 아니라 이 온검 좌파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개혁을 보수 쪽의 후보가 던져야 이게 보수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는 방향으로 보면 승리해서 좀 모르겠어요. 다른 내부에서의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딱 걸맞는 수준의 후보라고 볼 수 있어요. 검사 출신,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고 또 저당에서 여러 가지 기득권 지향적인 어떤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게 딱 맞게 체화가 돼버리면 윤석열